안녕하세요. 작은 김밥집을 하는 60대 여성입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어두컴컴한 주방에 들어가서 밥부터 안 쳐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굵어졌죠. 이제는 참기름 냄새가 몸에 배서 빨래를 해도 안 빠질 정도예요. 그래도 이 일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어요. 이 가게로 우리 딸 대학까지 보냈으니까요. 이 김밥집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루에 수십 명의 사람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한테 속을 일은 평생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이 일을 겪고 나서 한동안 가게 문도 못 열고 밥도 못 넘기고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그런데 힘들게 이 일을 다시 꺼내는 건 저 같은 엄마가 또 어딘가에 있을까 봐서요. 이 자식 일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가는 게 부모잖아요. 그 마음을 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겪은 일을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멈칫하게 될 거예요. 설마 하는 그 마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20대부터 남들 옷 사입을 때 안 사입고 남들 군것질할 때 물배 채우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 돈이 한 푼 두 푼 모여서 이 가게를 차리는 미천이 됐죠. 정말 손바닥만한 가게였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대궐같이 넓고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장사라는 게 참 신기해요. 진심을 담으면 손님이 알아요. 단무지 하나도 좋은 거 쓰고 밥도 그날그날 다 새로 했거든요. 요리 좀 해본 주부들은 그런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입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버티니까 새빵살이를 면하고 전셋집도 얻었어요. 지금도 저한테 제일 큰 재산은 가게예요. 우리 가게 보증금만큼은 손도 안 댔어요. 이게 무너지면 전 길에 나앉는 거니까요. 누구한테 손 벌리는 거 죽기보다 싫거든요. 이렇게 된 건 남편이 가고 난 뒤부터예요. 20대에 만난 남편은 시장 도매처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말주변도 없고 순하기만 한 사람이었죠. 제가 가게에서 김밥 말고 있으면 말없이 서 있다 가곤 했어요. 뭘 사 먹지도 않고요. 하루는 제가 답답해서 물었어요. 아니 뭐 시킬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그러고 서 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서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김밥 많은 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요. 그 말에 제가 그만 피식 웃어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가진 거 하나 없는 두 사람이 만나 단칸방에서 살림을 차리고 살았죠.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렸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남편이 워낙 사람이 좋았거든요. 그런 남편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어요. 여보, 사람 쉽게 믿지 마. 세상에 공짜로 잘해주는 사람 없다. 잘해주면 더 무서운 거야. 전 그때마다 핀잔을 줬어요. 당신처럼 순한 사람이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요. 그렇게 알콩달콩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무렵 남편이 시장 일 정리하고 건설 현장 일을 시작했는데 일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높은 데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손 쓸 수가 없었어요. 전 그날 가게 앞치마를 두른 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김밥 말던 손에 밥풀이 묻어 있었는데 그 손으로 차갑게 식은 남편 손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참 뒤에 회사에서 합의금이란 게 나왔어요. 사람 목숨값이라고 하기엔 보잘것없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액수였어요. 저는 그 돈을 통장에만 넣어두고 한 번도 손대지 않았어요. 이건 남편 목숨하고 맞바꾼 돈이니까요. 나중에 우리 딸 시집 갈 때 주겠다고 생각은 했죠. 사실 딸을 생각하면 미안함밖에 없었어요.
가게 일로 바빠 살뜰히 챙겨준 적도 없고 학교 끝나면 가게 한 구석에서 혼자 숙제하고 김밥 마는 거 옆에서 구경하다 잠드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도 딸이 어릴 때부터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난 나중에 꼭 아빠 같은 사람 만날 거야. 아빠처럼 착하고 엄마한테도 잘하는 사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찡했어요. 아빠 얼굴도 잘 기억 못하는 애가 그래도 항상 아빠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게 느껴져서요. 딸은 다행히 잘 컸어요. 대학 나오고 어엿한 회사에도 들어가 자기 밥벌이를 일찍부터 시작했죠. 그게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딸이 회사 얘기를 하는데 유독 한 사람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엄마, 내 사수인 선배 있잖아. 진짜 일 잘한다. 회의할 때도 말도 너무 잘하고 듬직해.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자꾸 그 선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얘가 그 사람한테 마음이 있나 싶었죠. 엄마들은 그런 걸 다 느끼잖아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턴 옷 입는 스타일도 변하는 거예요. 제가 물으니 멋쩍어하며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이런 원피스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대. 머리도 새로 하고 거울 보는 시간도 길어졌죠. 저는 그 모습이 싫지 않았어요. 딸이 여자가 되어가는구나. 자기를 가꿀 줄 아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무슨 선물 꾸러미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선배가 출장 갔다 오면서 사왔대. 엄마 것까지 챙겨줬어. 진짜 섬세하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후배 엄마 선물까지 챙기는 남자가 어딨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딸이 늦는 날이면 그 사람이 꼭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멀리서 차가 서고 딸이 인사하고 내리는 것도 몇 번 봤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딸이 드디어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좋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지 정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괜히 사위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들떠서 김밥이며 잡채며 한상 가득 차려줬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좀 이상한 게 보였어요. 우리 딸이 사위 눈치를 과하게 보는 거예요. 반찬을 집으려다가도 사위를 한번 쳐다보고 딸이 김밥을 집으니까 사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거 칼로리 높은데 저녁엔 가볍게 먹는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딸이 그 김밥을 도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도 그땐 그냥 연애 초기라 그러려니 했어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 그러나 보다 하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사위가 집에 드나들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었죠.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도 없고 설거지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고요. 그런데 사위 말 중에서는 묘하게 가슴이 서늘해지는 말들이 있었어요. 장모님, 지연이도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야죠. 뭐든 다 해주시면 독립을 못해요. 말은 맞지만 듣고 있으면 기분이 묘했어요. 제가 딸을 망치고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진짜 기가 막혔던 건 딸이 폭탄 같은 말을 제 앞에서 꺼냈어요. 엄마, 우리 결혼할 거야. 근데 결혼 준비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엄마는 몸만 그냥 와. 저는 그 말에 그만 욱하고 말았어요. 아니, 몸만 오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너 시집 보내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님처럼 가 있으라고? 무슨 결혼이 너희 둘만 하는 거야? 양쪽 집안이 만나는 건데 넌 엄마한테 의논 한마디 없이 다 정해놓고 통보를 해? 제가 그렇게 쏘아붙이니까 우리 딸 얼굴이 싸늘하게 굳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짐가방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랬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짐은 갑자기 왜 싸? 엄마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엄마는 항상 그랬어.
내가 뭘 하든 엄마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못이지. 나 이제 그만 좀 휘둘리고 뭐든 내 결정으로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나 좀 내버려둬. 그러고는 가방을 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데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아빠 같은 사람 만나겠다던 착한 딸이 저한테 그렇게 모진 말을 하고 나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빈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우리 딸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요. 딸이 집을 나가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저는 매일같이 가게 일을 하면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 딸은 먼저 연락 한 번을 안 했어요. 저도 처음엔 참았어요. 자존심 상해도 먼저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챙기기도 하고. 그런데 갈수록 딸이 전화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어느 순간 속에서 뭔가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하루는 전화를 걸었는데 또 귀찮다는 듯이 받는 거예요. 엄마 왜 자꾸 전화해? 나 바쁘다니까. 그 말투에 제가 그만 참았던 게 터졌어요. 너 집 나가고 몇 주 동안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먼저 안 했어. 엄만 너 걱정돼서 잠도 못 자는데.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변하니? 너 도대체 그놈한테 뭐가 씌인 거니? 제가 막 쏘아붙이니까 딸이 잠깐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싸늘한 투로 그러는 거예요. 엄만 왜 자꾸 나쁘게만 봐? 난 좀 바뀌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리고 나 그 사람 만나면서 진짜 많이 좋아졌어. 자신감 생긴 것도 다 그 사람 덕분이라고. 엄만 내가 예전처럼 엄마 품 안에 있어야 좋지? 나 이제 다 큰 어른이야. 엄마 말만 듣는 어린애가 아니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진짜 엄마 없이 결혼식 할 거야. 진짜로. 엄마 없이 결혼식을 하겠다니. 그게 자식이 부모한테 할 소린가요? 전 너무 화가 나서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또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시장에서 떡집 파는 사장이 우리 가게에 들렀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가끔 김밥도 사가고 수다도 떨고 하는 사이였죠. 그날도 김밥 몇 줄을 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딸 결혼식은 잘 끝났어. 사위가 헌칠한 게 배우해도 되겠더라. 저는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김밥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딸 결혼식요? 저는 놀라 물었는데 떡집 사장이 김밥을 받아들면서 별 생각 없이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딸이랑 사위랑 둘이 같이 왔더라고. 회사 사람들 돌릴 답례품 떡 맞춘다고 둘이 와서 이것저것 골라갔어. 사위가 성격도 좋더구만. 내가 축의금 많이 못한 거 떡으로 넉넉하게 더 얹어줬어. 우리 떡 먹고 큰애가 시집 간다니까 내 자식 일처럼 좋더라. 그러면서 사장은 당연히 제가 다 알고 있으려니 하고 사위 칭찬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리니까 그제야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저는 차마 딸 결혼한 것도 몰랐다는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물쩍 넘겼어요. 떡집 사장도 더는 안 묻고 김밥만 들고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떡집 사장이 나가고 나서 전 가게 문을 닫아 걸고 부랴부랴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딸 대신 사위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장모님 죄송해요. 지연이가 어머님 모시고 제대로 식을 올리고 싶어 했는데 저희 사정이 좀 그래서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크게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순순히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대체 무슨 사정? 사정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식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딸 하나 있는 거 시집 보내는 자리에 엄마가 빠지는 게 말이 돼? 자네 신혼집도 안 알려주고 결혼식도 통보 없이 하고 도대체 날 뭐로 보는 거야? 내가 우스워? 제가 그렇게 따지니까 사위가 잠깐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숨 푹 쉬고는 아주 차분하게
마치 저를 타이르듯이 그러는 거예요. 장모님, 지연이 요새 많이 힘들어해요. 장모님 전화만 오면 며칠을 끙끙 앓아요. 장모님도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 아는데 지연이 입장에선 그게 다 부담이고 압박인가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은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장모님이 자꾸 다가갈수록 더 지연이랑 멀어져요. 전 그 말에 그만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더 따지고 싶은데 따지면 따질수록 제가 진짜 못된 엄마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사위는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어요. 늘 차분하고 예의 바르고 우리 딸을 위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사위랑 통화만 하면 이상하게 제가 죄인이 된 것 같고 딸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딸한테서 완전히 차단당했어요. 그 무렵이었어요. 가게에서 김밥을 말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가게 앞을 자꾸 기웃거리는 게 보였어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유리문 너머로 저를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상해서 행주를 놓고 쫓아나갔어요. 저기요, 저한테 무슨 볼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하려다가 눈을 피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는 황급히 골목 안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쳐다봤어요.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못하고 가는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그런데 그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 줄도 몰랐어요. 며칠 뒤 오랜만에 딸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그날 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엄마, 나 시어머니 모시고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내가 옆에서 챙겨드려야 하거든. 그것 때문에 결혼식도 간단히 한 거야.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전 그 말에 또 속이 뒤집혔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모시고 친엄마는 이렇게 내팽개치는 게 맞아? 엄만 너 결혼한 것도 남한테 들어서 알았다. 어쩜 엄마를 남처럼 대할 수가 있니? 그랬더니 딸이 잠깐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면서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맞네. 엄마한테 말하면 배신감 느껴서 화낼 거라더니. 전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사람 말이 맞네라뇨? 그러니까 딸은 엄마인 저보다 사위 말을 더 믿고 있었어요. 제 말은 사위가 미리 깔아둔 틀에 맞춰 해석되고 있었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서러워서 그만 모진 말을 뱉고 말았어요. 그래, 그렇게 네 남편 말이 다 맞으면 그것만 듣고 살아. 이럴 거면 우리 그냥 인연 끊자. 너 같은 딸 엄마도 없는 셈 칠 테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후회했어요. 무슨 엄마가 자식한테 인연을 끊자고 하나요? 그런데 그땐 정말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게 우리 모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딸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가게 문 열고 김밥 말고 손님 받고 겉으론 똑같이 사는 것 같았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우리 딸이 어떻게 사는지, 시어머니 모시고 살만은 한지 그게 궁금하고 걱정됐어요. 그렇게 가슴앓이라던 어느 새벽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나 싶어봤더니 화면에 딸이라고 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딸이요. 여보세요? 지연이니?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가 사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흐느끼는 소리,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딸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좀 살려줘. 미친 시모가 지금. 거기까지였어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누가 옆에서 막은 것처럼 말이 뚝 끊겼어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계속 신호는 가는데 받진 않는 거예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딱 주소 한 줄이었어요. 그 주소를 보는 순간 어제까지 싸우고 속상했던 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그대로 뛰쳐나갔어요. 새벽이라 택시도 잘 안 잡히는데 빗속에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머릿속엔 온통 우리 딸 목소리뿐이었어요. 제가 몇 달 동안 연락을 안 했던 게 그렇게 후회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자존심 강한 애가 저한테 살려달라고 전화를 했을까요? 빗길을 한참 달려서 드디어 그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도 못 기다리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 그것도 못 느꼈어요. 그리고 그 집 앞에 섰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전화를 했으면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야 하잖아요. 싸우는 소리든 우는 소리든요. 그런데 너무 조용했어요. 그 정적이 어떤 비명보다 더 무서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지가 않는 거예요. 빼꼼히 한 뼘쯤 열려 있었어요. 저는 그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문틈으로 들여다본 그 거실에는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쓰러진 사람이 우리 딸이 아니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 든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우리 딸이 서 있었어요. 멀쩡하게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지연아, 너 괜찮아? 무슨 일이야? 엄마 왔어. 제가 들어가니까 다들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절 보고 반가워하긴커녕 제 눈을 피하는 거예요.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여자가 절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가! 다 도둑놈들이야! 내 돈 내놔 이것들아!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손을 휘젓고 발버둥 치는데 누가 봐도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어요. 그때 사위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많이 놀라셨죠? 저희 어머니가 상태가 좀 안 좋으세요. 아까 또 발작을 해서 지연이가 너무 놀라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나 봐요. 죄송해요, 새벽부터. 솔직히 전 그날 사돈이라는 사람 얼굴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 저 여자가 정말 사돈이 맞는지도 확신이 안 섰어요. 생각해보세요. 딸 결혼식에도 못 갔잖아요. 사돈이라는 사람을 그날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사돈 소리가 입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사돈 문제 때문에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린 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어리둥절해서 서 있는데 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돈이 갑자기 제 쪽으로 기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발목을 덥석 붙잡았어요. 그런데 금방까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던 사돈이 갑자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거예요. 사위한텐 안 들리게요. 딸부터 살려야 돼. 빨리.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방금까지 미친 사람처럼 굴던 사람 입에서 너무나 또렷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위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놔! 이건 놔! 다 죽여버릴 거야! 사위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사돈을 떼어냈어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손님 오셨잖아요. 지연아, 어머니 방에 좀 모셔다 드려. 우리 딸이 사돈을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가는데 끌려가면서도 절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간절한 눈빛으로요. 근데 그 눈빛이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소름이 돋았어요. 며칠 전에 우리 가게 앞을 기웃거리던 그 여자였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사라졌던 그 여자요. 전 그때부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도 몰랐어요. 사위는 너무 차분하고 멀쩡한데 사돈은 미친 것 같으면서도 저한텐 너무 또렷한 말을 하고요. 우리 딸은 자꾸 제 눈을 피하고요.
사위가 저한테 차를 한 잔 내오면서 소파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아주 무겁게 운을 뗐어요. 장모님, 그동안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보신 것처럼 많이 안 좋으세요. 몇 해 전부터 이러셨어요.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발작하고 한밤중에 집을 나가서 동네를 헤매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쉽게 말을 못했어요. 결혼식을 그렇게 간소하게 치르고 넘어간 것도 어머님 때문이었어요. 나중에 어머니 좀 안정되시면 그때 어머니 모시고 제대로 자리 한번 만들자고요. 어머님께 통보하듯이 결혼한 것도 다 제 욕심이었어요. 어머님 마음 상하게 해드려서 그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 말이 어찌나 조리 있는지 들으면 들을수록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전 그 말을 듣고 그동안 가슴에 박혀있던 가시 몇 개가 스르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신혼집을 안 알려준 것도 결혼식을 통보한 것도 다 사돈 한 사람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이가 고생이 많아요. 시집와서 신호는커녕 매일 엄마 병수발을. 거기까지 말하고 사위가 잠깐 우리 딸을 쳐다봤어요.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시집가서 저런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장모님께도 조만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의논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끼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이라서요. 의논이라니 뭘? 사위가 딸하고 눈빛을 한번 주고받더니 이번엔 딸이 머뭇머뭇하면서 입을 떼는 거예요. 실은 엄마 도움이 좀 필요해. 이런 말하기 싫은데 엄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그 모습을 보니까 아까까지 서운했던 마음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 말해봐. 엄마가 뭘 해주면 되는데. 둘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면 나도 뭐든 도와야지. 우리 딸이 머뭇거리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어머니를 아무래도 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정신병원에. 그냥 잠깐 입원하는 그런 데 말고 제대로 보호받으면서 치료받는 데로. 근데 알아보니 그런 데가 돈이 많이 들더라고. 한두 푼이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어요. 뭐 병원에 모시는 거야 자식 된 도리로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나 싶었죠. 제가 어리둥절해하니까 옆에 있던 사위가 말을 거들고 나섰어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 말씀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급해서요. 어머니 상태가 요새 부쩍 더 나빠지셨어요. 며칠 전에는 괜히 걱정하실까봐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하나 싶은데. 사위가 거기서 말을 멈추고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 새벽에 물 마시러 주방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불도 안 켜고 주방에 계시는데 손에 칼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식칼을요. 제가 어머니 뭐 하세요 하니까 절 빤히 쳐다보시는데 그 눈빛이 진짜. 만약에 그날 지연이가 나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전 이제 지연이랑 어머니를 한시도 같이 못 두겠어요. 그때 사위가 딸 손을 꼭 잡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어머니는 전문적인 시설에 모셔서 치료받게 하고 저희는 이 집을 떠나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이사도 가야죠. 지연이가 좀 편하고 안전할 수 있게요. 그런데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신혼이라 모아둔 돈이 없어요. 그 시설 비용에 이사 비용에 도저히 저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염치불고하고 장모님께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데 뒷말이 뭔지는 안 들어도 뻔했어요. 돈 얘기였어요. 우리 딸이 제 눈치를 보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아빠 합의금이랑 가게 보증금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저는 그 순간 머리에서 종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합의금.
가게 보증금, 우리 딸이 그걸 콕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 돈 얘기를 우리 딸한테 자세히 한 적이 없거든요. 엄마가 너 시집 갈 때 줄 돈은 있다 정도만 말했지 얼마인지 어디 있는지까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말을 꼭 누가 시킨 것 같았다는 거예요. 마치 대본을 외운 것처럼 어색하게 그 단어들을 입에 올리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막 뛰는데 겉으론 내색을 안 했어요. 별별 손님을 다 겪었거든요. 속으로는 펄펄 끓어도 겉으로는 웃는 거, 그게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전 일부러 침착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뭐 힘들다는데 도와야지. 근데 그게 큰 돈이라 엄마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해. 통장이 어디 있는지 정리도 해야 하고 며칠만 시간을 줘. 그렇게 말하면서 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는 그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멀쩡한 정신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방에 들어가 있던 사돈이 다시 거실로 기어 나오는 거예요. 내 돈 내놔, 이 도둑놈들아! 사돈이 또 발작을 하면서 저한테 달려들 듯이 기어왔어요. 사위가 짜증을 내면서 사돈을 막으려고 했는데 사돈이 제 팔을 덥석 붙잡았어요. 그러더니 방 쪽으로 저를 잡아 끌었어요. 너 이리 와. 너도 한패지. 너도 도둑놈이지. 그런데 사돈이 어찌나 힘이 센지 저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끌려가면서도 무서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방으로 끌려 들어가고 사돈이 방문을 쾅 닫았어요. 당황한 사위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문 여세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그런데 방문이 닫히고 단돌이 되는 그 순간 거짓말처럼 사돈의 눈빛이 싹 바뀌는 거예요. 방금까지 미쳐서 날뛰던 사람이 갑자기 멀쩡하고 또렷한 눈으로 절 보는 거예요. 사돈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더 빠르게 말했어요. 나 안 미쳤어요. 미친 척하는 거예요. 제가 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길게 말 못해요. 곧 문 부수고 들어올 거예요. 딸 살리고 싶으면 내 말 들어요. 밖에서 사위가 문을 더 세게 두드렸어요. 사돈은 더 다급해졌어요. 시간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는 그 짧은 순간에 무슨 정신이었는지 주머니에서 제 휴대폰을 꺼내 사돈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 일단 받아요. 내가 연락할게요. 제가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냥 이 사람 말을 더 들어야겠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김밥 말면서 키운 눈썰미가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사돈이 그 휴대폰을 얼른 옷 속에 숨겼어요. 그리고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그 순간 사위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사돈은 완벽하게 미친 사람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사위가 저를 부축해서 방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연신 죄송하다고 했어요. 정말 면목 없어 하는 얼굴로요.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저러면 아무도 못 말려요. 어서 댁으로 가서 쉬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 집을 나왔어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차분하고 멀쩡한 사위, 미친 척해도 멀쩡해 보이는 사돈, 자꾸 눈치 보는 딸.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게에 도착해서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켜는데 그제야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 손에 휴대폰이 없다는 걸요. 사돈한테 줬으니까요. 가게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제 휴대폰에 전화를 걸자니 지금 사돈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옆에 사위가 있으면 제가 건 전화 때문에 사돈이 들킬 수도 있는 거고요. 잘못하면 일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꾀를 하나 냈어요. 신호를 딱 한 번만 울리고 끊었어요. 받을 수 있으면 사돈이 다시 걸 거라는
저 나름의 신호였어요. 그러고는 가게 전화기 옆에 딱 붙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기다렸어요. 그러다 동이틀 무렵 드디어 가게 전화가 울렸어요. 제 휴대폰 번호가 떠 있었어요. 저는 거의 달려들 듯이 전화를 받았어요. 나예요, 사돈. 사돈은 아까 그 미친 척하던 목소리가 아니라 차분하고 또렷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지친 목소리였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겨우 추스르며 물었어요. 지금 통화해도 괜찮아요? 거기 사위는요? 잠깐 둘 다 나갔어요. 1시간은 걸릴 거예요. 지금밖에 시간이 없어요. 잘 들어요. 저는 수화기를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사돈이 막힘없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온몸에 피가 다 식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 저놈이 이런 짓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사돈이 말을 이었어요. 그놈은 여자를 잘 홀려요. 멀쩡한 직장 다니고 인물 훤하고 말도 잘하니까 여자들이 다 넘어가요. 그런데 제가 노리는 건 여자가 아니에요. 그 집안 돈이에요. 목돈이 있는 집을 골라요. 부모가 평생 모은 돈, 보상금 그런 거요. 그걸 미리 알아보고 접근하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 일들이 머릿속에서 휙휙 지나갔어요. 우리 딸이 갑자기 데려온 그 반듯한 남자, 출장에 가면 선물을 제 것까지 챙겨오던 남자, 그게 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다뇨? 수법이 똑같아요. 먼저 여자를 홀려서 그 여자를 가족한테서 떼어놔요. 엄마하고 사이를 갈라놓고 친구들하고도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한테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우리 딸이 저한테 했던 그 행동들이 다 그놈이 짜놓은 그림이었던 거예요. 우리 딸이 변한 게 아니라 그놈이 우리 딸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위기를 만들어요.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을요. 누가 아프다거나 사고가 났다거나 빚을 졌다거나, 그래서 처가 식구한테 손을 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아니라요. 부모가 자식 우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렇게 목돈을 빼내고 나면 그놈은 사라져요. 여자도 다 버리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그 위기가 이번엔 사돈이에요? 사돈이 잠깐 침묵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 쓸쓸한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이번엔 내가 그 위기예요. 그런데 실은 내가 친엄마가 아니에요. 사돈이 깊은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어요. 나 새엄마예요. 내가 재혼을 했거든요. 저놈은 내가 들어갔을 때 이미 다 큰 청년이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예요. 근데 그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한테 어찌나 잘해줬는지 병으로 가면서 내 손을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 좀 잘 챙겨달라고. 못난 자식이지만 핏줄이 그것밖에 없다고요. 사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줬으니까 그 부탁을 차마 못 뿌리쳤어요. 그래서 그놈하고 인연을 못 끊고 살았어요. 솔직히 그놈이 어떤 인간인지는 나도 진작에 알았어요. 예전에도 여자 홀려서 그 집 돈 빼먹고 도망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내가 다 봤어요. 그런데도 차마 죽은 남편 얼굴이 밟혀서 모른 척 곁에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내 죄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죽은 남편한테 받은 정이 미안해서 못된 의부다들 곁을 못 떠나고 산 거예요. 이번엔 막으려고 했어요. 사돈 가게 앞에 찾아간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다 말하려고요. 그런데 막상 얼굴을 보니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생판 모르는 남이 와서 댁 사위가 사기꾼이다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다 그놈한테 들켰어요. 내가 자기 일을 방해하려는 걸요. 전 그제야 알았어요. 며칠 전 가게 앞을 기웃거리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돈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사돈을 미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네. 새엄마니까 더 쉬웠겠죠.
내가 방해가 되니까 날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놈이 의사한테 가서 내가 정신이 이상하다 거짓으로 진술을 했어요. 내가 한밤중에 칼 들고 돌아다닌다고. 그거 다 지어낸 거예요. 그러고는 나를 가둬놨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노망난 노인이 또 헛소리하네 하고 안 믿어요. 심지어 그놈이 법원에다가 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내 재산이고 뭐고 자기가 다 관리하게 해달라고 신청까지 했어요. 난 이제 법적으로도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아무리 자기 계획에 방해가 된다고 새엄마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미친 척을 했어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놈이 날 진짜 어디 가둬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사돈이 올 기회만 본 거예요. 사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겨우 물었어요. 그럼 새벽에 우리 딸이 엄마 살려줘 하고 저한테 전화한 건 그것도 그놈이 다 시킨 거예요. 사돈이 안 오면 돈 받을 자리를 못 만드니까요. 내가 미쳐있는 꼴 보고 딸이 고생하는 걸 보여주면서 돈을 뜯어낼 작정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날 바로 돈 얘기를 매듭지을 작정이었는데 내가 더 미친 듯이 날뛰면서 사돈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그놈도 당황해서 물러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날 사돈 안 보내줬을 거예요. 전 그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새벽의 전화, 빼꼼 열려있던 문, 다 그놈이 짜놓은 무대였어요. 저는 그 무대 위로 걸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그놈이 진짜 노린 건 우리 딸이 아니었어요. 딸은 미끼였고 진짜 표적은 남편이 목숨하고 바꾼 합의금, 제가 평생 김밥 말아 모은 가게 보증금, 바로 제 돈이었던 거예요. 전 그날 밤 가게 의자에 앉아 밤을 꼬박 새웠어요. 분하고 무섭고 또 한편으론 딸이 불쌍해서요. 그런데 그 모든 감정 위로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그래, 그렇게 머리를 썼다 이거지?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사람 좋아 보여도 김밥 말면서 억척스럽게 버텨온 사람이에요. 제가 누구한테 당하고 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다음 날부터 사돈하고 몰래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제 연락처를 사돈이 갖고 있으니 사위 몰래 연락하기가 수월했어요. 사위는 딸 휴대폰까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사돈하고 연락하면서 더 무서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돈을 안 주겠다고 버티면 그놈이 어떻게 할지도 내가 다 들었어요. 지연이가 엄마 돈은 절대 못 가져온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놈이 뭘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는데요? 그럼 너희 엄마도 정신병원 보내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연이가 어쩔 수 없이 사돈한테 돈 얘기를 꺼낸 거예요. 엄마 지키려고요. 그뿐인 줄 알아요? 지연이가 사돈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그놈이 시키는 건 뭐든 다 했어요. 그놈이 사돈하고 연락 끊으라고 하면 끊고 모진말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고. 지연이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그만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어요. 그동안 우리 딸이 변했다고, 매정해졌다고 남편한테 홀려서 엄마를 버렸다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지옥 같은 데서 혼자 엄마를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애가 혼자 그걸 다 견뎠다고요? 근데 난 엄마가 돼서 그것도 모르고. 말을 잇지 못하는 저한테 사돈이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돈이 꺼내줘야죠. 엄마를 지킨 것처럼 이번엔 엄마가 딸을 지킬 차례예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행주를 쥔 손에 주먹을 꽉 쥐며 사돈에게 말했어요. 사돈, 저 이놈 가만히 못 둬요. 우리 딸 그동안 당한 거 다 끝낼래요. 도와줄 수 있어요? 사돈이 잠깐 말이 없다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그거 하나 보고 지금까지 미친 척하면서 버텼어요. 그럽시다. 나도 다 준비해놨어요. 알고 보니 사돈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미친노인 취급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사돈 앞에서 경계를 안 했거든요.
그 틈에 사돈은 사위가 전화로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엿듣고 몰래 녹음도 해놨어요. 옛날에 쓰던 작은 녹음기를 옷 속에 숨겨놓고요. 사위가 위임장인이 이체서륜이 하는 것들을 책상에 펼쳐놓고 작업하는 것도 다 사진으로 찍어놨고요. 그리고 전에 사위한테 똑같이 당했던 다른 피해자 가족 연락처도 갖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돈하고 머리를 맞댔어요. 그놈을 한 방에 잡을 빈틈없는 작전을요. 며칠 뒤 저는 사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일부러 큰 결심이 선청하면서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딸 일이고 사돈 일인데 도와야지 어쩌겠나. 돈은 마련했어. 사위 목소리가 단번에 밝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장모님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결심을 해주시고 지연이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저는 더 너그럽고 인자한 장모님처럼 최대한 여유로운 목소리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이게 보통 큰 돈이 아니잖나. 내 평생 모은 전 재산이야. 그러니 그냥 줄 순 없고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서류도 제대로 쓰고 우리 딸도 보는 앞에서 주고 싶어. 나중에 말 나오면 안 되니까 사돈도 모셔놓고 다 같이 모여서 하세. 사위는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돈에 욕심이 났는지 곧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세요. 장모님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날짜 잡을게요. 그렇게 날짜가 잡혔어요. 전 그날을 위해 모든 걸 준비했어요. 약속한 날 사위가 정한 식당에 사위와 우리 딸과 사돈까지 왔어요. 사돈은 여전히 횡설수설하고 있었고 우리 딸은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이더라고요. 사위는 아주 흡족한 얼굴로 서류 가방까지 들고 왔어요. 그 안에는 위임장인이 이체 동의선이 제 전 재산을 빼갈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겠죠. 저는 옆방에 미리 사람들을 숨겨놨어요. 그놈한테 당했던 다른 피해자 어머니, 그리고 제가 미리 연락해둔 지구대 경찰관 2분, 그리고 우리 딸 회사 동료 한 사람을요. 딸 동료는 딸이 사위 만나고 변해가는 걸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이라 증인이 되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돈 품속에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사위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돈 욕심에 마음이 급했던 거죠. 장모님, 서류부터 작성할까요? 이건 어머님 통장에서 저희 쪽으로 돈을 옮기는 동의서고요. 이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장모님 재산 관리를 저한테 위임하신다는. 전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물었어요. 이게 다 무슨 서류야? 난 그냥 사돈 병원비 정도 주는 줄 알았는데 무슨 재산 관리 위임이야? 이거 사인하면 자네가 내 돈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위가 잠깐 멈칫하더니 특유의 매끄러운 말솜씨로 둘러댔어요. 아유, 장모님도 그게 아니라 이게 다 법적으로 깔끔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제가 장모님 재산도 관리해 드려야 하잖아요. 저 못 믿으세요? 전 그 말에 일부러 한 번 더 찔러봤어요. 근데 자네가 딸한테 그랬다며? 내가 돈 안 주면 나도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사돈처럼.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사위 얼굴이 살짝 굳더라고요. 그런데 이놈이 끝까지 뻔뻔하게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이긴 줄 알고요. 장모님, 그건 지연이가 제 말을 오해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러면서 사위가 슬쩍 우리 딸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말은 안 했지만 입 다물어 하는 눈빛이었어요. 우리 딸은 그 눈빛을 받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달달 떨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우리 딸한테 아주 부드러운 톤으로 말을 걸었어요. 그놈한테 하던 말투하고는 다르게요. 지연아, 엄마 봐.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너 그동안 무서웠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어? 우리 딸이 고개를 숙인 채로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들릴락 말락하게 흐느끼는 거예요. 엄마, 나 진짜 무서워서... 사위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더니 낮게 으르렁댔어요. 지연아, 어른들 앞에서 괜한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어?
그 말에 우리 딸이 또 움찔하면서 입을 다물려고 했어요. 그놈이 무서워서 참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우리 딸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제 손에 온기가 느껴졌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돈 달라고 한 거 그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엄마도 끌고 간다고. 나는 엄마만 안 다치면 되니까. 거기까지 말하고 우리 딸이 끝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공포를 뚫고 제 손 하나 붙잡고 겨우겨우 토해낸 거예요. 전 거기서부터 더 들을 것도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옆방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들 잘 들으셨죠? 그러자 옆방 문이 벌컥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경찰관 2분, 피해자 어머니, 우리 딸 동료까지요. 사위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항상 웃던 그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미친 척하고 있던 사돈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쓸어넘기고 또렷한 눈으로 자기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품속에서 녹음기를 꺼내서 책상 위에 탁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 다 들어있다. 네가 그동안 전화로 떠든 거, 지연이 협박한 거 다. 그리고 네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의사한테 거짓말한 것도 다 있어. 사위가 사돈을 보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엄마가 나한테 왜... 어머니? 날 어머니라고 부르긴 하는구나? 그래, 어머니긴 하지.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네 아버지가 너 부탁하고 갔으니까. 난 그 말 지키려고 여태 엄마 노릇하면서 봐줬어. 네 아버지 얼굴 봐서 너 사람 될 날만 기다렸다. 그런데 너는 그 마음까지 이용하더라? 죽은 사람한테 면목이 없어서 나는 너 이 꼴 되는 거 막아보려고 그 험한 꼴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그게 그 사람한테 진 마지막 빚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돈이 한 발짝 다가가서 그놈을 똑바로 내려다봤어요. 이제 그 빚 오늘로 다 갚았다. 더는 네 아버지 핑계로 봐줄 일 없어. 경찰관이 사위한테 다가가서 책상 위에 서류들을 챙겼어요. 위임장 위조, 사기, 그리고 전에 사돈을 상대로 한 후견 신청에 들어간 거짓 진술까지, 거기다 우리 딸한테 한 협박까지. 증거가 차고 넘쳤어요. 사위는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잡혔어요. 그 잘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그놈이 저를 쳐다봤어요. 끝까지 무슨 말이라도 해보려는지 입을 달싹거리는데 저는 그놈한테 그 틈을 안 줬어요. 평생 이 손을 물마를 새 없이 김밥만 말았어. 그렇게 키운 딸이야. 우리 지연이. 야무지고 착하고 세상 전부인 그런 귀한 애라고. 내가 그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내 딸을 자네 손바닥에 올려놓고 멋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을 줄 알았나? 엄마하고 떼어놓고 그러면 영영 자네 손아귀에 있을 줄 알았어? 천만에. 어림도 없지. 저는 한 발 다가섰어요. 그놈이 겁이 났는지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 지옥 같은 데서도 끝까지 놓지 않은 게 뭔 줄 알아? 나야. 엄마만큼은 안 다치게 하겠다고. 그거 하나 붙들고 버틴 거야. 자네가 무슨 짓을 해도 마음은 못 뺏었어. 그게 바로 너 같은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야. 사람 마음이라는 거, 그건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뺏는 것도 아니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놈 앞에 못을 박듯이 말했어요. 우리 딸 인생 망쳐놓고 사돈까지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걸로도 모자라서 돈까지 노렸어. 그래놓고 발 뻗고 잘 살 줄 알았지? 그 죄값 이제부터 다 치르게 될 거야. 내가 끝까지 지켜볼 테니까. 사람 마음을 돈으로 본 죄 평생 갚고 살아. 우리 딸이 너한테 준 진심은 네가 평생 빌어도 못 갚을 빚이야. 그놈은 끝내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 매끄럽던 말솜씨, 잘난 혀가 그 순간엔 아주 꽁꽁 얼어붙어 버렸더라고요. 경찰관한테 양팔이 붙들려서 끌려나가면서 그놈이 우리 딸을 한번 쳐다봤어요. 분하다는 듯이,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그날 처음으로 그놈을 똑바로 마주봤어요. 더는 떨지도 눈을 피하지도 않고요. 그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렇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네 뜻대로 되는 줄 알았지? 아니야. 난 그냥 때를 기다린 거야. 엄마가 와줄 때까지. 그 말에 그놈 얼굴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자기가 손바닥 안에 다 쥐고 있다고 믿었던 게 사실은 처음부터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안 거예요. 우리 딸은 그놈한테서 시선을 거두고 더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한마디를 끝으로 그놈은 문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은 게 달라졌어요. 사위, 아니 이젠 뭣도 아닌 그놈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사기에 협박, 사문서 위조, 죄목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사돈이 모아둔 증거에 피해자 어머니의 증언, 우리 딸 동료가 모아둔 증거까지 이어지니 그놈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물론 제 돈도 지켜냈고요. 그날 남편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울었어요. 사람 쉽게 믿지 마라 하던 그 말이 그렇게 사무치더라고요. 이 일이 마무리되고도 우리 딸은 많이 힘들어했어요. 한동안 저하고 눈도 잘 못 맞췄어요. 저한테 모질게 굴던 것부터 돈을 달라고 했던 게 다 미안했나 봐요. 하루는 제 손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근데 엄마, 나 그때 새벽에 전화하면서 진짜로 엄마가 보고 싶었어.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래도 바로 와줘서 내가 살았어. 전 우리 딸을 꼭 안아줬어요. 그래, 엄마는 네가 부르면 지옥 끝까지라도 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어. 우리 딸은 지금 천천히 회복하고 있어요. 상담도 받고 가끔 가게에 나와서 김밥 마는 것도 도와주고요. 예전에 그 밝던 딸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참 신기한 인연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사돈이에요. 지금 둘도 없는 사이가 됐어요. 생각해보면 사돈도 참 기구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음으로 품은 자식이 그런 괴물이 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자식을 막으려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가면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틴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예요. 요새 사돈은 우리 가게에 거의 매일같이 와요. 하루는 사돈이 김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사돈 사이가 이렇게 가까운 집이 또 있을까? 아유, 사돈은 무슨, 이제 사돈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친구 합시다, 친구. 그랬더니 사돈이, 아니 이젠 친구가 된 그 사람이 손을 탁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평생 가려면 친구가 더 좋죠. 둘이서 한참을 웃었어요. 제가 이 긴 얘기를 꺼낸 건 여러분들께 딱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서예요. 세상에는 너무 완벽하고 너무 다정한 사람이 있어요. 빈틈없이 잘해주고 흠잡을 데 없이 반듯한 사람요. 그런데 그 완벽함이 가끔은 함정일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이 그랬잖아요. 잘해주면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요. 저도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자부했는데도 깜빡 속았으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자식이 변하거든 원망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들여다봐 주세요. 우리 딸이 저한테 등을 돌렸을 때 전 그게 다 우리 딸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우리 딸은 보이지 않는 데서 혼자 발버둥 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이 변했다면 그거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직감은 틀리지 않아요. 그게 결국 우리 딸을 살렸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그게 우리 자식을 지키는 가장 강한 힘이니까요. 저와 제 딸의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랄게요.